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추정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추정과 가설 검정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은 어떤 모집단에서부터 샘플링을 취해서 그 모집단이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를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는 170일 거다 내지는 168에서 174 사이에 뭐 대충 분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나의 하나의 그냥 내가 생각한 바지 우리가 어떤 그것이 진짜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냐 이걸 갖다가 진짜 우리가 어떤 확률 값에 의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오늘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모평균 하나의 그룹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두 개 그룹의 차이일 때 검증하는 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리고 모 비율과 모 분산의 검정까지 하면 이 검정도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요. 잘 집중을 해주시고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껏 쭉 해온 것들이 사실은 이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hypothesis testing, hypothesis testing 발음 잘 안 되네요. 네, 테스팅이라고 하죠. 자, 어떠한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과연 acceptable 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집단의 평균을 봤더니 평균 수명이 약 70세더라. 근데 요즘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도 잘 가고 이랬더니 얘가 뭐 78세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어, 늘어났냐? 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우리가 72세에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cm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추정 값이 2cm가 늘어났잖아요. 라고 추정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렇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렇게 샘플링을 하느냐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72세일 수도 있고, 이게 70세일 수도 있고, 얘가 78세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서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얘는 68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파퓰레이션은 여태까지 뮤가 70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과연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그럼 한 번 정추정해서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우리가 얘는 이렇게 조사하면 아니다, 줄어들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 때문에 결론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 시판되는 냉장고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예를 들어서 뭐 300와트였다. 근데 소비 전력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99와트만큼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얘는 소비 전력이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우리가 통계를 몰랐다라고 하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모집단에서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하면 줄어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샘플링을 잘못해서 302와트, 5와트라고 얘기를 하면 늘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그 추출된 표본을 근거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기각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수명이 늘어났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 채택을 하는 거고 아니다.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ccept or fai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라는 걸 배우겠지만 뭘 채택하고 뭘 기각했느냐 요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거를 accept을 했냐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거를 기각을 했냐 이걸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표본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뽑은 그 표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단 하나의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수명이 72cm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기본적인 어떤 통계에서는 이 가설 검정을 기본으로 통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관심의 대상인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이 우리가 새롭게 제기된 이론이나 학설,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 모집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야. 내가 이거는 한 10년 전의 결과야. 지금 보면 분명히 늘어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되는 거죠. 연구자들이 이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늘어났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연구자들의 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립되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하나의 가설은 기존의 주장,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가설은 내가 만든 새로운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뭐다? 늘어났다. 뮤가 70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실험이라든지 관측을 통해서 어떤 게 참이냐? 아니다.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더라라는 게 참이냐? 아니다. 진짜 늘어났다라는 게 참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이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가설에는 H0라고 하는 비무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1이라고 하는 대립 가설이 있어요. 얘는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비무가설,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H의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쓰죠. 큰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죠? H0 이렇게 씁니다. 특별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질. 그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뮤가 70살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거죠. 대부분 과거와 동일한 보편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반대로 내가 새로 주장하고 싶은 거 이거를 우리가 대립가설 alternatives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 H1이라고 씁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반박하는 것으로서 표본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지. 그죠? 내가 표본해서 조사를 했더니 확실하게 늘어났다. 내지는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제시되어야지 채택되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험 또는 자료에 의해서 새로 입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항상 이 대립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뭔가 기존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돌렸더니 그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다. 막 그동안 뭔가 기술 발전이 해 있고 사람의 어떤 역량도 늘어나고 해서 시속 더 빨라진다. 뭐 시속 뭐 120km도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들은 기존에 있던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기존에 누가 뭐 발명해놓고 누가 발견해놓은 사실을 내가 그대로 한 번 더 증명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기존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내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학계에서 아인슈타인의 어떤 가설을 유죄시킨 그리고 내 새로운 가설을 받아들인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항상 세우고 그거를 맞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가설 검정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렵나요? 일단은 정리할 것은 비무가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존의 사실, 대립가설, 내가 새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 요게 세트로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설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기무가설이 뭐냐면 뭐 지지율이 50% 이하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 H0는 U가 50%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샘플링을 해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요즘 좀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H1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U는 50%를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단순 기능 저가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호 조사를 하면 기존에는 선호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 단순 기능 저가 제품과 다기능 고가 제품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그룹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뮤1의 뮤2보다 좋아한다. 어떤 선호도를 조사해봤더니 점수가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 대립가설은 다기능 고가 제품을 선호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뮤1은 뮤2라는 거를 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항상 세트로 우리가 얘기해야죠. 공정 불량률이 5% 이하다. 그럼 얘는 H0는 불량률이라고 하니까 P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P가 5% 이하다. 0.05이다.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는 샘플링을 다시 우리 공장에서 해봤더니 공정 불량률이 5%를 넘더라. 0.05가 넘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새로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품종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더 높다. 그러면 기존이 있을 거고요. 새로운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수확량이 뮤1이라고 하면 새로운 건 뮤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뮤1과 뮤2는 차이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기무가설이고 그러면 대립가설은 아니다. 새로운 품종의 단위 면적 수확이 넓다. 그럼 마이너스 뮤2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호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얘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H0는 뮤1과 뮤2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요. H1은 뮤1이 뮤2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뭐 별 차이가 없다. 아니면 새로운 약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두 개 그룹에 대해서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무가설과 대입가설이라고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무가설은 기존에 고수하는 거. 얘는 사실 그렇게 내가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미 누군가 증명해서 잘 알려진 사실인데 나는 그것 말고 내 나름의 이론 뭔가 더 증가했을 것이다. 이 약은 더 효과가 있다. 이게 뭐 기존의 효과랑 똑같다.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항상 세트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본의 결과를 보고 특정 가설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가설이 있어요. H0가 있고 H1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 가설, 기존 이론.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내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았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지금 얘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H1을 억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0를 리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결과를 보고 특정 가설이 참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우리가 가설을 채택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거는 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교대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0를 채택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반대로 H1을 기각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H0를 기각했다라고 하면 H1을 채택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롭게 제기된 이론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H0를 채택해야 되겠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 주장했는데 이 H1을 우리가 억셉트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그럼 기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H1은 기각을 하고 H0는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H0를 채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론이나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는 거죠. 내가 주장한 거는 아니다.
내가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기존에 주장하던 그 이론들이 맞다. 그대로 통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무가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H0를 채택했다라고 하면 H1은 기각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H0를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H0를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H0를 기각한다라고 하면 H1이 채택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좋은 말이죠. 왜냐면 H0 기존의 이론을 기각시켜버리고 내가 주장한 새로운 그런 가설이 채택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결론을 선호를 하겠죠. 당연히 원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H1을 채택한다 이러면 H0를 채택한다라고 하면 H1은 기각한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주장한 거는 아니야. 영어는 잘못된 거야. 기존 게 맞는 거야. 이러면 내가 열심히 실험하고 샘플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연구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무가설을 중심으로 우리가 H0를 채택하냐 내지는 H0를 기각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설 검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봅시다. H0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기무가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H1은 대립가설이라고. 자, 우리가 새로 해서 평균을 쭉 찍어봐서 새로 조사된 그런 방거죠. 자,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검정 결과는 네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무가설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 기무가설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면 올바른 결정이죠. 자, 대립가설이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대립가설이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으면 그때 기무가설은 기각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얘는 당연히 얘도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라는 말은 H1을 채택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대립가설이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었는데 그대로 기무가설을 채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 일종 오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옳은데 기무가설이 여태까지 옳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그럼 대립가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를 채택하는 여기에 이 오류를 알파로 두는데 우리가 이 알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 과오, 그죠? 여기 타입 1 에러를 고말 확률이 허용 한계를 미리 정해줄 때 이 한계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유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0.01 그러면 신뢰 구간 99%. 우리 지난번에 추정할 때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99%. 그 다음에 알파가 0.05면 신뢰 구간이 95%. 알파가 0.1이면 신뢰 구간이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수치들이 주로 쓰이고 보통 알파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좀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기무가설이 옳은데도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죠? 이 오류를 우리가 알파만큼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기무가설이 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대립가설을 포함하는 여기를 알파로 놓고 이 한계값을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90%가 들어가고 이 알파가 10%, 즉 0.1이라고 해봅시다. 0.1은 10%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평균이 뮤가 70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을 때
H0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 70으로 평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샘플링을 이렇게 했어요. 샘플링을 했더니 여기 찍혔어. 그리고 또 다른 샘플링을 했더니 72에 찍혔어. 근데 여기 74라고 해봅시다. 또 해봤더니 여기 74에 찍혔어. 여기 76에도 찍혔어.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70보다 작은 69에도 찍혔어. 66에도 찍혔어요. 막 이렇게 찍혔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얘가 71에 찍혔다라고 하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나라 남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70에서 71로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냐면 100개 중에 90개를 갖다가 100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90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더라. 근데 그 10개는 죽어도 거기 안에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70보다 커졌다라고 하면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 비율을 딱 두고 그 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커졌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걔는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6, 69, 71, 72 될 수 있지만 우리가 10%가 딱 들어가는 한계점을 딱 봤더니 74살이더라. 그래서 74살보다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뭐 76이라든지 뭐 74.5라든지 어쨌든 74세를 넘어가는 나이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100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10개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극소수의 값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얘들은 그래도 크다라고 얘기하는 축에 끼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설 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해서 이 한계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찍었는데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자, 이 우리가 한계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알파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뭐 10%든 아니면 뭐 5%든 1%든 우리가 정해준 이 값, 미리 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계값에 정해주는 이 위치를 우리가 임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점, 뭐 임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여기 요 기준으로 여기를 기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채택역이 되겠죠. 택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논리는 우리가 이렇게 100개를 쭉 나열해서 100을 이제 1로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아주 극소수의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를 정해줬는데 평균에서 커졌다라고 하려 그러면 1cm, 2cm 커져가지고는 커졌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왜냐?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임계치를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얘는 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과거의 귀무가설은 요 이후에 찍혔다라고 하면 틀렸고 내가 만든 새로운 가설이 채택됐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설 검정에는요, 단측 검정이라는 것과 양측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가설 검증의 단측 검정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기각력이 있죠? 그 다음에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를 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H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그 다음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치, 그거를 기각시킬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경계치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측 검정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단측 검정이에요. 자, 우리가 뭐보다 크다. 평균이 이렇게 뮤가 72로 알려져 있는데, 70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찍히냐, 아니면 여기에 찍히냐, 여기에 찍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우리가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잘 개발해서 걔의 소비 전력량이 300W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계를 잘 했더니
300W보다 훨씬 더 소모 전량이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작아진다. 여기 평균에서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작아진 게 아니야. 작아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정해 놓은 이 알파에 들어가는 이 구간 정도는 작아져야지 우리가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좌측,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기무가설은 H는 U가 70이면 우측 단측 검정은 H1은 U가 7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요. 좌측 단측 검정은 H0가 U가 300이라고 하면 H1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U가 30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 수준이 알파가 0.05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 0.05가 되는 거고요. 이게 0.95, 95%가 되는 거예요. 여기 0.950%가 되는 거고요. 0.0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단측 검정이에요. 근데 양측 검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U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필을 생산하는데 연필의 직경이 3cm로 알려져 있다. 근데 대립가설은 뭐다? 양측 검정은 3cm가 아니다. 물론 3cm보다 작거나 3cm보다 크다라고 가설을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H0가 U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H1은 U가 3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이 아니다 라고 하면 3보다 작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3보다 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양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알파가 0.05라고 하면 자 여기는 95% 0.95가 되는 거고요. 얘는 0.025 얘도 0.025 같이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Z의 0.05일 때 위치를 찾아야 되는 반면에 양측 검정은 그죠? 꼬리 부분에 이 알파를 나눠줘야 되니까 Z가 0.025일 때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임계값 값이 될 거고요. 자 얘가 기강력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잘 기억이 되시나요? 이게 문제 푸는데 그냥 시리얼하게 쭉 나가면 이해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사가 개발한 신약에 포함된 아스피린 함량은 3ml 이하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개발된 약은 3ml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얘는 H0죠. 자기가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H1이에요. 그럼 기울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H0는 U가 3으로 알려져 있고 H1은 U가 3mm 이하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mm로 알려져 있고 3mm 이하다 라고 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좌측, 단측 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좌측의 꼬리 부분에 이 확률값을 찾아서 요 임계치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찍은 값이 요 안에 들거나 뭐 이런 데 들면 아니다. 그냥 3mm랑 동일하다. 99개나 뭐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하고 근데 99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의 수준 5%에 대해서 0.05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야 100개 중에서 5개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확률로 기어이 여기에 찍혔네? 그러면 얘는 정말 좀 작아졌다라고 3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인계치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렇게 찍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양측 검정, 단측 검정, 검정이라는 게 뭐냐, 유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H0인 거죠.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2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샘플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기강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H0는 P가 0.4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단측 검정을 한다. 단측, 우측 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H1은 P가
0.4보다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4로 알려져 있는데 커졌다라고 하면 이런 데 찍혀가지고는 커졌다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찍혀야지, 여기에 값이 찍혀야지 우리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걸 갖다가 양측 검정도 할 수 있겠죠. P는 0.4다. 그러면 H1은 P가 0.4가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해서 0.4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각력은 이렇게 양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오른쪽 한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좌측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검정 통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중에 어떤 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표본의 통계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다시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 0.05에서 우측 단측 검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뮤가 70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걸 알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가 0.05니까 여기가 0.05가 되고 그러면 조사를 하면 95% 이렇게 찍히는 애들 요 근처에 이렇게 찍히는 애들 얘들은 우리가 수명이 커졌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야, 이 100개 중에 5개 이 정도 오른쪽 끄트머리에 버튼하는 애들 있다. 예를 들어서 76 위치가 74라고 얘기를 하면 뭐 76 이렇게 찍혔다라고 하는 이 76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통계량. 이 통계량이 여기에 만약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무가설에서 정한 모수의 값과 차이가 있어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여기가 기무가설 있잖아요. 기무가설의 여기가 채택력이잖아. 여기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기각력이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statistically significant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 정도 벗어나 있으면 95%니까 100개 중에 5개 정도로 벗어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 이런 게 다 이제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기무가설은 그대로 채택이 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찍혔어요. 72가 찍혔어요. 작다라고는 할 수 없죠. 70보다는. 72가 크기는 커요. 크긴 크지만 우리가 오는 샘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 끝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좀 먼저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뒤로 넘겨서 연습 문제를 한번 먼저 펴봅시다. 자, 선박 엔진 수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50대의 엔진 수명 시험을 한 결과 평균이 5.5년, 표준 편차가 0.5년이 나왔다. 자, 지금 보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알고, 그죠? 모집단의 평균 뮤에 관한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자, 우리 그 엔진의 평균 수명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또 보면 검정을 하기 위해서 50대에 엔진 수명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모분사는 모르지만 우리가 n이 3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오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뮤가 H0는 기무가설이죠. 뮤가 5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기존에 개발된 엔진 수명 5년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뮤가 평균이 5.5년, 표준 편차가 0.5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보다는
커졌냐라고 하는 거죠. 0.5년 커진 게 커졌다라고 할 수 있냐? 뭐 이걸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뮤가 5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자, 근데 유의 수준. 얘는 지금 보면 우측, 단측, 검정인 거죠. 우측, 단측, 검정인데 유의 수준 몇 프로로 하라 그랬냐면 0.05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자, 표준화 시키면 여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여기가 0.05일 때 Z 0.05의 값은 얼마죠?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0.05는 여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1.64 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64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량이 여기 찍히면 귀무가설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여기 찍히면 우리가 좋아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평균 우리가 조사한 그죠? x바 마이너스 뮤 이거 다시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루트 n이죠. 그럼 x바 마이너스 5.5의 뮤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 5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뭘로 쓸 수 있죠? S 대신에 0.5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 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7.07이 나와요. 자, 그러면 펜색을 한번 바꿔가지고 자, 여기서 7.07을 찍으면 이 뒤에 얘가 지금 1.654잖아요. 그러면 뭐 한 이쯤 대충 어쨌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7.07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7.07은 테이블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확률값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 7.07 위치. 7.07 위치가 여기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645보다 오른쪽에 있죠. 7.07이 뒤에 있으니까 기각력에 있는 거죠. 자, 기각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기각력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무가설 H0를 기각하고 다시 말해서 얘는 H1을 채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H1을 채택한다라는 얘기는 엔진 수명이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설 검정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앞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구해서 그죠? 아까 검정 통계량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표준화 시키기 전에 값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기각력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기각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알파가 어떻게 되는지 양측 검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알파, Z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이를 검정 통계량 값과 비교한 후에 자 검정 통계량 값이 여기에 찍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찍혔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을 그대로 채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p-value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p-valu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검정 통계량의 값을 기각력의 경계치인 인계점으로 생각을 해서 인계점까지의 확률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가지는 이 확률값, 이 확률값을 우리가 p-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아까 뭐 0.05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value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p-value가 0.0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기강력에 있는 기강력의 그 확률은 여기서 요 전체를 포함하는 요 확률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범위로 봤을 때도 요 작은 값이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래서 p-value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우리가 기각력으로 유의 수준으로 설정한 값보다 작으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가 95%에서 우측 단측 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유의 수준 0.05면 요 넓이가 여기까지가 다 0.05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평균 뮤 제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뮤가 어디든 막 통계량 찍히든 여기에다가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치에 값이 가지는 확률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확률값은 표준 분포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값을 찾으면 이 확률값을 p-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각력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유의 수준보다 p-value 값이 작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value가 0.0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의 수준 0.5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유의 수준보다 오른쪽에 찍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p-value는 대부분 통계 패키지에서 출력해 주므로 우리가 p-value만 보고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거는 0.05인데 자, 99%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99%는 요거는 0.0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p-value가 결정을 했던 0.03이라는 거예요. 자, 이 넓이가 0.01이면 0.3이 올려 그러면 이 정도 와야지 우리가 요 전체의 넓이가 0.03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유의 수준 한 여기 기각 임계치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찍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value가 0.03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의 수준 0.01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value만 보면 우리가 유의 수준이 0.05인지 0.01인지 0.1인지 그런 것들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p-value만 보면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문제를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가설 검정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무가설 H0는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와 우리가 추정된 모수값이 같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우측 단측 검정이나 좌측 단측 검정이나 양측 검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문제에서 0.05, 뭐 알파는 0.1, 비파는 0.01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의 값을 가지는 그 위치, 확률값으로 봤을 때 그 기각력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나 아니면 그때의 p-value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무가설 H0를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통계량을 가지고 뭐 Z 변환을 하든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변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Z 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을 하고요. 여기는 채택력이 될 거고 여기는 기각력이 될 거예요. H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임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Z 통계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Z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 시그마의 루트 n분의 x바 마이너스 뮤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딱 찍었는데 여기에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그대로 채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찍혔는데 여기에 찍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임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여기를 찍을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 p-value를 구해봐서 p-value의 값을 유의수준 알파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기각할지 채택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의 검정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는 모집단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때의 통계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통계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이냐 우측 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꼬리 부분의 확률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아까 문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기존에 개발된 수명 엔진은 5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뮤는 5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립가설은 우측 단측 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유의 수준 5%로 검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라는 값이 있고요. 그럼 요거는 95%.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 안에 드는 애들은 그냥 다 또이또이하다. 5보다 약간 크거나 약간 작거나 이러는데 그래도 저 끝에 100개 중에 5개밖에 안 되는 저쪽에 속해 있는 애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일 때 표준화 시키고 이때는 똑같이 0.0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량을 구해서 찍어봤더니 자, 0.05일 때는 1.645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위치가 1.6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찍어봤더니 7.07이 됐다. 그러면 얘는 2.64보다 오른쪽에 있는 기무가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수명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significant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새로운 화학섬유의 인장 강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100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시험했더니 평균 일시 표준 편차가 0.5로 나왔다. 자, 얘도 100개니까 센트럴 리밋 시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근데 기무가설은 이렇게 대립가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1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측 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뮤가 10이고 양측 검정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99%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 더하면 여기는 0.5%. 그러니까 알파는 0.005. 그다음에 여기도 알파가 0.005. 둘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1%로 검정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 오느냐 여기 오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표준화를 시켜주면 얘는 0이 되고 여기 Z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0.005일 때 자, 0.005일 때 값은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005니까 00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2.5하고 요 사이니까 575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Z는 2.575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 계산해서 2.57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통계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0.005일 때니까 마이너스 2.575가 되는 거죠.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면 좋습니다. Z는 자 10에서 x바 마이너스 뮤인데 10으로 알려져 있고 표준편 우리가 표본에서 평균을 구했더니 10으로 알려졌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0이죠.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루트 1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0은 찍어봤더니 요 그래프에서 찍어보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값이 여기에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나마나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뮤가 1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p-value를 한번 구해봐라. 아까 p-value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어떤 통계량이 찍혔을 때 거기에 오른쪽에 꼬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0일 때 꼬리 확률은 뭡니까?
우리가 뭐 이거 표 볼 필요도 없지만 꼬리 확률은 0.5예요. 자, 0.5를 비교를 p-밸류랑 이 유의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0.5는 이 0.005나 이런 애들보다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p-밸류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무가설은 기각될 수 없다. 기무가설은 채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룰만 있으면 돼요. 자, 샘플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죠? n이 30보다 작아서 우리가 센트럴 리밋 세어럼을 사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모호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 s를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s를 시그마 대신 대체를 하고 얘는 자유도 n-1을 따르는 그러니까 t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냉방기의 전력 소모량은 시간당 50kW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 기무가설은 뭐죠? H0는 뮤가 50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고 했더니 새로 개발된 냉방기의 전력 소모량이 50보다 작은지를 유의수준 5%로 검증하시오. 그럼 대립가설은 뮤가 50보다 작은지를 검증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유의 수준은 0.05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작은지를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뮤는 50인데 작은지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확률이 0.05가 되겠죠. 여기에 100날 찍혀봐야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샘플에 내지는 커졌다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찍혀야지 100개 중에 이 5개 안에는 들어가는 저 끄트머리 있어야지 우리가 작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얘가 뭐냐 이걸 갖다가 결정하라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정규화 시켜가지고 Z를 갖다가 다시 구해보면 여기 0이 될 거고요. 이때 요 확률값을 가지는 0.05를 가지는 애는 값이 우리가 뭐죠? 0.05일 때, 자, 자유도가 뭐라고 돼 있죠? 15개 지품이니까 DF는 14가 되죠. 14일 때 0.05, 0.05는 1.76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761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Z가 아니라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기각력은 임계값은 마이너스 1.761로 정했어요. 이때 통계량 T 통계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47 마이너스 50 4 나누기 루트 1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9가 돼요. 자, 마이너스 2.9는 누가 봐도 여기서 이쯤 찍히겠죠? 그죠? 이거보다는 더 작은데 찍힐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9니까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H0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H1을 채택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냉담방기는 전력 소모량이 작아졌다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가 p-밸류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이때 2.5일 때, 요 2.9 위치일 때, 요 확률값이잖아요. 자, 요 14일 때 저 확률값이 2.9면, 이렇게 자유도 14일 때 2.9인 값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2.9보다는 작고, 요 사이에 있는 어느 값이 되잖아요. 2.997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2.9일 때 p-밸류는 약 뭐 0.00 뭐 한 7에서 8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해서 p-밸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밸류만 딱 구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값에서 얘를 기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통계 이런 패키지에서 얘를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기각할지 채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기각력의 유의 수준이 0.05잖아요. 그러면 0.007이나 8 정도면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시그마를 알거나 n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을 뭘 쓴다? 얘를 쓴다. x바 마이너스 u의 시그마에 나누기 루트 n.
근데 시그마도 모르고 n이 30보다 크지 않아서 정규 분포를 그대로 쓸 수 없을 때는 여기에 시그마 대신 s를 대체를 하고 t 통계량을 쓰고 얘는 t 분포로 따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좌측 우측 검정, 우측 단측 검정, 좌측 단측 검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의 기강력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T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대립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요. 그때의 기강력을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 네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모비율,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검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음에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예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고 계속 이해를 한번 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다시 리뷰를 하고 연습 문제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